낭만서점 2회 두 번째 트랙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소설가 정희연입니다. 네, 평론 쓰는 허입니다. 네, 낭만서점 두 번째 트랙에서는요, 항상 초대 손님을 모시고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1회에서는 뮤지션 요조 씨가 손님으로 나오셨죠. 그래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들어가셨는데요. 두 번째 트랙에서는 어떤 분 모셨죠? 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을 묘사하기 위해. 네. 이분은요. 네. 미리 웃으시는데? 네. 고래 같은 넘치는 에너지. 브루스리 같은 빛나는 눈빛의 주인공. 천명관 작가님 소개합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천명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아비오 뭐 이렇게 해야 될거 아비오? 예. 여기서 할 거예요, 다. 아, 예. 네. 아유, 아비오는 이따가 중간중간 추임새로 넣고요. 저희가 첫 번째 트랙에서 모방이라는 주제로 그 책을 한 권 선정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항상 첫 번째 트랙 그 마지막에는 정희연이 소개하는 첫 문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첫 문장을 하나 소개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 코너가 있는데, 지난번 나오시기 직전에 제가 나의 삼촌 브루스리의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읽어드렸어요. 다음에 누가 나오신다는 광고 겸 이거 읽다가 막 웃었죠. 네. 네. 어떤 문장을? 첫 문장이에요. 1권의 첫 문장. 기억하세요? 이것은 브루스 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브루스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브루스 리 이소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네네. 제가 원래 이거 처음에 네. 맨 앞줄에 사실은 네. 미안하지만이라는 말을 썼다가 네. 나중에 지웠어요. 미안하지만 네. 이것은 말하자면 정말 짝퉁의 이야기다. 임을 미안하지만이라는 말로 표현하셨군요. 네. 물론 나의 삼촌이 브루스리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두 문장. 네. 예, 저희가 모방이라는 주제를 선정을 하면서 어떤 초대 손님이 어울릴까 긴 대화를 나누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둘은 동시에 떠올렸어요. 네. 그분이 계시다. 우리에게. 작가님이어야만 한다. 네. 이거 왠지 모방과 이미테이션의 세계에 대해서 깊은 내공과 함께 우리에게 들려주실 무수한 얘기들을 장전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네. 나의 삼촌 브루스리의 11쪽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미리 쓰시기도 하셨어요. 이것은 표절과 모방, 추종과 이미테이션. 나도 줄 쳤는데 여기. 나중에 태어난 자, 에피고네에 대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쓰셨는데요. 네. 끝내 저 높은 곳에 이르지 못했던 한 짝퉁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이 희극이든 비극이든 말이다. 네. 작가님께서는 워낙 이미 그 모방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 모방이 사실 별게 아니라 저희 첫 번째 트랙에서는 그 나훈아 씨와 너훈아 씨 얘기로 시작을 했고요. 모창 가수, 뭐 히든싱어, 뭐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모방이고, 그 다음에 뭐 명품 짝퉁백, 뭐 그런 이야기들. A급 짝퉁. 뭐 이 책에 대해서 또 천명관 작가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는 개인적인 인연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천명관 작가님하고는 사실 저하고는 구면입니다. 뭐 기억하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 3학년 때 원주 토지문화관에 문학기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국문과 출신으로서 그때 강연을 해주셨던 작가님이셨어요. 네. 강연 내용은 기억하세요? 강연 내용이요. 그때 횡설수설 그랬겠죠? 아니요. 나의 고래에 대해서 뭐 장편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다음에 영화 관련된 뭐 본인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벌써 2008년이에요. 기억나시나요? 네. 거기 갔던 건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진짜 질문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쩍 손을 들었더니 안 그래도 작가님께서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기억 안 나시죠? 뭐라고? 아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반짝반짝 눈 빛내면서 들어줘서 되게 고맙다. 그렇습니까? 아무도 질문 안 했는데 첫 번째 저 질문했던 거죠. 무슨 질문을 하셨죠? 근데
질문 내용은 네. 저는 사실 기억은 나는데 여기서 밝히기가 좀 창피해요. 해보세요. 아, 그래요? 궁금하다. 그게 어땠냐면 제가 그 2008년이 네. 복학하고 3학년 때인데요. 네. 이제 한창 뭐 비평 공부를 해보겠다고 막 이제 마르크스 주인이 막 이런 막 이런 공부를 막 한 다음에 그래 춘희의 벽돌을 싸는 행위는 이건 노동의 어떤 춘희의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걸 막 마르크스 주의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되게 당혹스러우셨.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런 나올 질문 질문이 진짜 전혀 싫다. 아니었던 거예요. 네. 예. 근데 작가님께서는 굉장히 태연하게 웃으시면서 그래 뭐 내가 질문 귀엽게 받아줄게 뭐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정말. 그랬었나요? 네. 평소에 혹시 살면서 누군가를 모방하면서 나는 살아야지라거나 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소위 멘토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래도 건가요? 되고요. 아니면 예. 멘토 좋은 의미에서는 멘토고요. 또 롤모델. 롤모델일 수도 같은. 있고. 그렇죠. 근데 뭐 특정한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모습? 우리는 뭐 다 뭔가를 흉내내고 그렇죠. 예, 네. 그거를 닮으려고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네. 하고 네. 그러는 와중에 서로 또 비슷해지고 네. 예, 한 사회가 형성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동네를 좀 이렇게 자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문단에 나왔을 때는 또 처음 영화를 시작했을 때 다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저랑. 그러니까 저는 전혀 다른 데 있다가.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가면 열심히 그걸 좀 흉내내 보려고. 이 사람들은 이런 투로 말하는구나.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구나. 네. 라든가, 뭐, 영화가 개봉이 됐을 땐 이렇게 해서 축하를 해주는구나. 네,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을 흉내내는 거죠. 학습해 가시는군요, 나중에. 그렇죠. 예. 그래서 내 학습을 다 할 때쯤 되면 이제 다른 동네로 또 떠나고. 네. 특히 이제 문단도 네. 처음 왔을 때 전혀 이제 다른 동네에서 네네. 왔기 때문에 10년 전이죠, 벌써. 네,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도 전혀 모르겠고 네. 저는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네네. 하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좀 당황하는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뭐 이런 식의 네. 그런 일들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문단에서는 이제는 좀 알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그래요. 문단에서는 어떤 얘기를 안 하던가요? 일단 문학 얘기를 안 하죠. 맞아요. 소설가들은 진짜 소설 얘기 안 하죠.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는 지인 뭐 이제 감독이 시사회가 있어서 끝나고 이제 뒤풀이를 갔더니 뭐 서로 앉아서 그 영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 이제 좀 심한 얘기도 거기서 이런 장면이 진짜요? 좀 있으면 좋지 와. 않았겠냐. 그랬더니 막 그때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낯설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 작가한테 앞에서 했으면 이제 영영 못 보는 사이가 되죠. 보는 것뿐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챈 게 그래서 작가들은 왜 그런가 생각을 하니까 소설은 혼자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소설에 대해서 핑계 댈 게 없어요. 근데 영화는 이제 여러 사람이 하는 작업이고 작업 환경에 따라서 또 결과도 많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뭐 핑계 댈 게 많잖아요. 야, 그때 그 뭐 배우가 뭐 어때서 어땠다. 그때 뭐 제작비가 어땠다.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소설은 도망갈 구석이 굉장히 없으니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대화들만 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해외 여행에 가란 얘기예요. 네. 너무 공감해요. 네, 어디 갔더니 뭐가 맛있다. 맞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너무 안전하죠. 하는 거예요. 네. 거기 가봐라. 네, 그렇죠. 네. 거기 가면 그 카페 꼭 가봐라. 네. 그래서 좀 그 특성이 좀 달라서 재밌게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안 하는 얘기 또 있어요. 돈 얘기. 돈 얘기. 제가 그 얘기 처음에 오자마자 어느 작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농담식으로 전 이제 영화판에 있다 왔잖아요. 근데 영화판은 돈 얘기를 되게 노골적으로 잘해요. 뭐 너 계약했어? 얼마 받았어? 그러게요, 그렇더라고요. 뭐 인센티브 얼마 받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서로 이제 또 정보를 교환해야 되니까 그걸 뭐 노골적으로 하죠.
그런 게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물어봤다가 약간 뭐 양아치 취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또 계약금 얼마 받았어? 예, 막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좀 네. 동네마다 그 에토스가 좀 다르구나. 예, 그랬죠. 예. 저는 언젠가 어떤 인터뷰에서 네. 뭐 적었는데 장당 얼마 받나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다고 들었는데 저 그래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거 청탁 받으면 장당 얼마 주는지를 어떻게 물어보나요? 그래서 아직도 잘 못 물어보겠거든요. 아, 그거요? 네. 나 돈 얼마 줄지 이런 얘기를 서로 그 어떤 괄호 안에 비워놓는 것 같아요. 되게 점잖게. 근데 안 줘도 언제 줄지도 못 물어보겠고. 그쵸. 이제 근데 그거를 거꾸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쪽에서. 작가들이 돈 얘기하는 거를 민망해하거나. 네,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얘기를 안 하면은.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 해요. 그 일을. 예. 먼저 말을 하기 전에. 뭐, 하면은 일단, 그 얘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사실은, 저는 예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돈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밥벌이. 예. 솔직한 말씀이죠. 예, 사실 그러니까 그런데.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예. 그런데, 뭐, 그러니까 작가에게 이렇게 어떤 윤리적인 요구가 있어요. 이 사회적으로나. 근데 무슨 작가들이 무슨 뭐 돛 닦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커트 버네것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소설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벌이 말고 다른 이유를 묻는 거죠. 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네. 거고. 네. 예. 그런 게 저는 프로페셔널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 분위기가 좀 옛날 어르신들이 너무 이렇게 속세에서 너무 멀리 이렇게 문학을 가져다 놓으셔서 저희가 좀 힘들어요. 예. 진짜. 예. 네.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네. 헐리우드 영화인데 네.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르네 제네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남자가 막 뛰어와요. 그러면서 너무나 기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이제 여자니까 내가 뭐 글자당 걔네 단어당 계산을 하나 봐요. 뭐 단어당 몇 센트를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게 그런데 나는 굉장히 빨리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부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던 모습이 우리 작가상하고는 너무 멀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좋아요. 네, 진짜. 저는 어떤 소설 쓰는 친구가 드라마 쓰는 친구랑 둘이 얘기를 했대요. 드라마 쓰는 친구가 소설가한테 너네는 한 자당 얼마 받아?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당요? 한 장당 얼마 받아? 그래서 뭐 많이 받으면 10,000원? 그랬더니 너무 그 친구가 놀면서 우리는 한 글자당 10,000원이라고. 한 글자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도 정말 그런 얘기가 굉장히 터부시되고 아직까지 그런 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뭐 조금 딴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 교사 제가 한때 교사를 지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직 이수를 할 때 교사의 어떤 역할이나 그 교사관에 대해서 배울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한 가지는 성직자적 교사관, 또 한 가지는 전문가적 교사, 세 번째가 노동자적 교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교사가 세 가지의 어떤 영역을 다 중첩해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적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혹은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진 교사, 그 전문가적 교사는 이제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하게 뭔가 이제 자기의 전공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노동가적 그 교사는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도 뭔가 학생들을 단순히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생활인으로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했던 건 그 수업을 듣고 있던 많은 그 학생들 중에 노동가적 교사관에 동의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어요. 저희가 수업을 들을 때 대부분은 다 성직자적 교사관에 손을 다 드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라는 것이 꼭
비단 문학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히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의 그 개념들은 아무래도 좀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좀 별개지어서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그때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예, 거기에 경제적 보상까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난?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가끔 궁금해요. 그래서 다른 작가들 특히 그 생활을 해야 하는 그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작가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리며 근데 왜 그런 얘기는 서로 아무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렇게 거기에는 뭐 약간의 위선도 좀 있고, 예. 그리고 또 원래 좀 이쪽이 좀 어렵잖아요. 서로 예, 서로 어려운 마당에 또 뭐 그러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그. 이제 영화판은 돈이 좀 많이 도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 문단에도 좀 돈이 좀 돌아야 좀 그런 느낌 갖고 있어요. 예. 저는 모방이 당연히 내가 가지지 않은 어떤 것을 욕망하는 그런 행위인데요. 저는 모방과 사칭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사칭하는 인물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리플리 같은 인물들에게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문학적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모방과 사칭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모방은 원래 자기가 있으면, 원래 자기가 있고 어떤 자기가 되고 싶은 게 있으면, 자기가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모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것, 멋진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모방이고 사칭은 원래 있던 자기를 없애고 자기 자신이 그 욕망 자체가 되려고 하는 게 사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칭도 모방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라면 저는 사칭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를 흉내내지만 실체 없는 무언가를 흉내내서 자기 자신이 그 욕망 자체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되게 끌리고 또 제 소설에 등장시킨 적도 있고 앞으로도 뭐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소설들도 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칭이라고 할 때 이미 뭐 요즘에 특히 이런 SNS나 이런 미디어가 되게 발달하면서 그 우리가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내가 정말 나일까? 나는 사실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허이라는 어떤 인물을 그냥 연기하는 건 아닐까? 이런 그러게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저희 둘이 특친인데요. 거기서 만나면 되게 어색해요. 제가 아는 허이 씨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거기에 올리는 거 정말 저의 얘기를 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제가 비평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의식을 계속 거기에 투입시키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면에서는 또 어떤 의미의 사칭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부끄럽습니다. 자, 천명관 작가님은 어떠세요? 뭐 모방에 대한 이야기. 모방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더 순진한 것 같아요. 착한 사람들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드네요. 네.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떠오른 얘기인데 제 작품 속에서 보통 이제 소위 그 작가의 그 고백적 자아가 잘 없는 작가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작가님 작품 속의 인물 가운데 어떤 인물이 당신의 페르소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약간 반농담 삼아 고래에 보면 약장수라는 인물이 있어요. 나아요. 그 뭐냐면 그 언변이 좋고 그런데 그 나중에 그 금복의 재산을 다 훔쳐서 그 예쁜 여자를 데리고 어디 다른 동네 가서 지식인 흉내를 내면서 살아요. 이렇게 비슷한 말 이제 멘트 몇 가지 배워서 그러다 나중에 이제 들켜서 결국 죽죠. 저는 제가 그런 그 약장수가 저의 페르소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소위 이제 이렇게 문단에 나와서 이렇게 작가 행세를 하는 것도 약간 모방을 하고 뭔가
예,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 언젠가 들켜서 쫓겨나지 않을까. 저는 되게 자주 생각해요. 네. 들키면 쫓겨날 거야. 뭐 이런 생각 되게 누구나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물론 두 분은 또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예술가의 그 자의식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러신가요? 좀 없어요. 별로. 뭐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창작자의 자의식은 창작자,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뭐 네, 예술가라고 예술가의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비평을 이제 쓰잖아요. 근데 비평이라는 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작품에 대해서 늘 핵심을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혹은 다른 사람과는 독창적인 시각으로 언제나 그 작품을 봐야 된다는 강박에 되게 시달려요. 그게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막 어려운 이론서를 막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얄팍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언젠가 요즘 평론가들은 되게 지적하고 락강락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을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누군가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그게 그냥 이미 우스갯소리로 다 네, 돌아다녔던 말이죠. 네. 그게 이론에 경도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늘 다른 얘기를 뭐 이렇게 물론 평론가도 독자의 한 사람이지만 다르게 말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그런 욕망, 네, 그것도 정말. 네, 그래서 되게 언제 내 미천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그것도 모방의 욕망이네요.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그 힙스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힙스터. 그 재밌는 게 기성의 어떤 문화나 그 패턴을 네. 벗어나려다 보니까 네. 사실은 서로 다 비슷해지는. 네, 맞아요. 네, 그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힙스터라는 게 대다수 사람들은 모르는 아주 매니악한 그런 지적 현악을 즐기는 혹은 어떤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리 본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얘기를 그래도 해드려야 되니까 그냥 힙스터라고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 뿔테 안경에 무기어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서로 나는 남들하고 달라 그러면서. 하지만 다 똑같아지는. 네. 다 비슷해요. 네. 정말 욕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모방은 그렇죠. 근데 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모방해야지 라고 작정하고 모방을 했을 때요. 결코 저는 100%를 다 똑같이 그 사람과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 한 사람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삼각형을 얘기했듯이 어떤 매개를 통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가 그랬는지 어쨌는지도 모르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네. 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걸 영향관계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모방이라고만 네. 봤을 때는 흔히 우리가 A라는 대상이 있으면 우리가 그 A라는 대상에 나를 투사시켜서 일치시키려는 어떤 노력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그렇게 해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내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그걸 가로막고 A가 못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A 다시는 어떤 될 수 자의식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나의 삼촌 네. 브루스리에서도 권도훈이 그러니까 이소룡을 욕망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소룡과는 다른 그 권도훈적인 그냥 이소룡이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러면서 오히려 원본이 갖고 있는 이소룡의 그 영웅적인 이미지가 나름대로의 삶 안에서는 또 구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권도훈의 삶 안에서 그런 면에서 다른 방식의 그 단순히 모방이 그냥 나쁜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그럼요. 정도로 네. 새로운 어떤 원본보다 더 나은 어떻게 본다면 네. 그런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왜요? 아니에요. 네. 작가님이 막 기특하다 이런 눈빛으로 보여주시는 아니에요. 것 같기도 네. 하고. 저는 그 천명관 작가님한테 이런 말씀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작가님한테 이제 가장 많이 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천명관 작가는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그러니까 천명관의 소설은 정말 서사가 강한 작품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작가님이 스스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소설을 그렇게만 보는 게 좀 부당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 아니요. 저는 뭐 좋죠. 이야기꾼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네. 좋고 뭐 좋다기보다 뭐 예.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재주가 있구나, 라는 걸 저도 이제 소설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네. 알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데는 나처럼 안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나 보다. 네, 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은 좀 다른 패턴의 문학이 네. 이제 한국 문학의 좀 주류 문학처럼 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알았어요. 예. 처음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겠다. 왜 네. 이야기꾼이라고 예, 명명하는지. 그래서 뭐 저는 뭐 어쨌든 그게 제 이렇게 특징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저는 좋아요. 다른 소설들의 그만큼 이야기가 없는 시대. 그렇죠. 그럴 수도 저는 이제 있을까요? 뭐 소위 청소년기에 읽은 책들은 예. 이제 이야기의 세계였죠. 네. 그때만 해도 어떤 책이 제일 저는 기억에 남는 책들이 있으시다면? 뭐 이제 소위 뭐 거슬러 올라간 뭐 홍명희 선생부터 네. 황성열 선생이랑 네. 뭐 이문열 선생, 이청준 선생 뭐 이렇게 그런 분들 서사가 있는 그렇죠. 이제 네, 이청 선생은 좀 서사보다는 이제 뭐 이제 좀 초창기 예. 소설은 좀 약간 좀 관념적인 예. 사유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네. 집요하게 좀 이렇게 그려내신 것 같은데 네. 주로 제가 봤던 책들은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문학을 읽었던 게 장정일 씨예요. 하일지 장정일 네, 뭐 이런 분들 이제 90년대 초반. 네. 그러고 이제 저는 영화를 시작하면서 예. 사실 좀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거의 읽어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단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문단에서. 그러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런 이제 이렇게 소위 뭐 내면성, 그러니까 묘사 위주의 아포리즘적인 이런 문학들이 주류 문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느 책에서 농담 비슷하게 성의 주인이 바뀐지도 몰랐다 내가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인지하는 문학이라는 거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현대 소설, 소위 근대 소설의 이제 개념으로 가면은 좀 더 복잡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뭔가를 표현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그게 뭔지도 알겠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뭐 쓰기도 그렇잖아요. 사람 다 자기 생긴 대로 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쓰고 있어요. 그 평가가는 어떻든 간 뭐 상관없이. 그런 거죠. 그 작가님께서 말하자면 요즘에 뭐 펀치를 쓴 이재찬 작가라든가 뭐 요즘 이제 새롭게 부각하는 신인들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시다가 소설 쪽으로 이제 오시는 작가님들이 꽤 계세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천명관 작가님도 이른바 원조격에 해당하시는 그러니까 영화 쪽에서 일을 또 하시다가 소설을 쓰게 되신 경우잖아요. 근데 제가 또 궁금했던 건 그 시나리오가 아무래도 특성상 명확하게 장면으로 어떤 모든 이야기를 나타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원고를 하나 써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잘라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격가지들은 쳐내고 정말 그 뼈대만 남기는 뭐 러닝타임이 있으니까요. 그런 오랜 어떤 작업의 그러니까 익숙해지신 그런 특성이 그러니까 소설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말하자면 어떤 묘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커다란 이야기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식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내면적 묘사나 이런 거에 좀 크게 관심이 없는 거는 아마도 영화는 일단 1인칭이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철저히 3인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그 1인칭이 좀 익숙치가 않아요.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별로. 근데 이제 대부분 소위 말하는
고백적 자아가 이제 네. 한국 문학에는 대부분 작가 자신이기도 한 그 내면적 자아들이 작품 속에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에세이와 구별이 점점 더 모호해지는 예.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저는 더 서사 3인칭 서사 위주의 예,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제가 그런 게 오히려 저한테는 편하고 익숙한 예, 그런 건 분명히 제가 시나리오 작업을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겠죠. 예. 근데 저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흉내 낼만 하면 또 다른 데로 가신다고 하는데 네. 설마 또 어딘가로 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또 저는 그냥 뭐 또 좀 재밌는 일이 있으면 뭐 이런 것도 해보자. 네.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한데 제가 이렇게 책상에 오래 앉아 있기가 참 어려운 유형의 그 뭐 요즘 유행하는 그 뭐죠 ADHD? 네. 네, 과잉 행동 장애. 네. 저예요. 네. 아니, 제가 그래요. 왜 두 분이 서로 그렇게 경쟁하듯이? 나 완전 심해. 네. 제가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네. 정말 10분 이상 앉아 있는 게 너무 고역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제가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 3학년 때는 정말 58명 중에 58등으로 졸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면 네. 약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야 내가 이렇게 앉아서 예, 좀 그런 기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글 쓰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힘든 일이라는 네. 그리고 또 스스로도 그런 정체성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내가 예. 작가다. 아, 이것이 내 소명이고 네. 그런 기분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좀 나한테 맞고 재밌는 일이 있으면 뭐가 됐든 한다. 뭐 이런 거죠. 아직 재밌는 일을 못 찾으셔서. 그래요. 네. 근데 그 말씀이 좀 안 믿겨지는 것이 네. 이 나의 삼촌 브루스 리가 무려 이렇게 두껍게 두 권이고 이거 일일 연재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일일 연재 해봤지만 네. 일일 연재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책상에 예. 매일매일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어떻게 예. 아냐면 이 사파 그리신 이강훈 씨가 매일 예. 저랑 친분이 네, 있고 네. 친한 사이인데요. 네. 매일매일 당일 마감을 거의 하셨다는 얘기가 그쵸. 네네 예. 정말. 대기하고 계셨 아니 좀 성실한 작가는 미리 좀 써놓고 할 텐데 없는 누가 예, 있지 그런 저는 작가. 그렇지 않으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이강훈 씨가 그러시길래 제가 막 편먹은 작가님 편을 들어서 원래 일일 연주는 그런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얼마 동안 연주하셨죠? 10개월. 10개월. 예. 원래는 더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늘어나신 건가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 소설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는 거는 저도 몰랐고, 예, 그냥 네. 보통 연재하면은 6개월, 예. 6개월이나 뭐 그렇죠. 요즘 뭐 장편이 보통 뭐 800매 네. 정도인데 이게 한 2,400매 2,400 되니까 매요. 예.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압축의 미가 없는 뻔뻔스러운 인간이다 보니까 주절주절 뭐 이렇게 길어졌어요. 예. 매일 몇 시간씩 앉아 계셨던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 예. 열매당? 아니요. 하루에 한 12-13매 했죠. 빨리 쓰시네요. 그런 편이에요. 예, 근데 그런 안 것 그러면 네. 이거를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한 땀 한 땀 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교하게 네, 술을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못 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쓰면 죽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연재 소설은 이건 이제 인터넷에 연재를 했는데 네. 옛날 신문 연재보다도 더 양이 많아요. 신문 연재는 보통 뭐 4-5매 정도죠. 사파가 들어가고 그러면. 네. 근데 12매씩 하면은 굉장한 노동인데 네. 네. 그거를 정색을 하고 무슨 단편 쓰듯이 그렇게 한 땀 한 땀 써가지고는 네. 절대 안 되죠. 할 수도 없고 네.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연재는
약간 통속적이고 네. 예, 좀 약간 스토리 위주의 예. 그리고 좀 자극적인 예, 정현 작가님 아니 네. 이렇게 좋아하세요? 말씀하시니까 그런 얘기들이 어울린다고 너무 좋아.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가 네. 이렇게 청소년기 이제 신문 연재 소설들을 보면 네. 뭐 주로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신문 연재 소설다운 소설을 쓰자. 예. 예, 그런 게 제 생각이었고요. 예. 사실 뭐 본격 문화관에 브루스리가 들어올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분위기에. 예. 왜요? 그래서- 본격 문화. 예, 다 그런 구별 좀 음. 없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아 그래요? 오히려 저는 일부러 이제 그래서 그런 대중 스타를 네. 주인공으로 한 네. 이야기를 써보자. 애초에 그렇게. 기획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브루스리 세대니까 네. 네. 저에게 가장 젊은 시절 내 감수성을 사로잡았던 음. 그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써보자라고 그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네. 그 삼촌 같은 인물 예. 그 권도운. 도원. 예, 도운. 그러니까 그 짝퉁이죠. 네. 진짜 이소룡은 네. 아니고 그런 얘기를 충무로 얘기랑 엮어서 예.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음. 근데 그게 뭐 성공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통속 소설처럼 네. 길고 음. 자유롭게 네. 이렇게 좀 작업을 해서 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예. 소설이죠. 네. 제가 평소에 좀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요. 2000년대에 네. 쓰여진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소설은 나의 삼촌 브루스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께서 문학 2000년대 예, 쓰여진 교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이한 분이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그 화를 당대에 내면서 화를 내. 아니 화를 왜 내지 그렇게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고 그분께서 어떤 7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당대의 어떤 문화적인 그 대중문화의 흐름을 네. 이렇게 소설적으로 이만큼 형상화해낸 작품이 없다. 네. 게다가 이것이 단순히 문화적인 것으로만 읽히는 소설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메시지들이 그렇게 네. 녹록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뭔가 잘 못 보고 있는 거다. 이제 저한테. 이 근데 나이트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저 되게 작가라서 저도 글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소설 읽고 되게 또 누군가의 어떤 담론 같은 그런 평을 딱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뭐 문화적인 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이런 네. 이렇게 뭔가를 부여해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론가들이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뭔가를 드시냐. 막 나 그냥 있는데 거기다 뭔가 막 부여를 의미를, 해주면 더 네. 씌우는 거에 대해서. 네. 네. 근데 뭐 일단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문예지를 안 읽어요. 이제 평론은 저도 잘 안 읽어요. 주로 문예지에 실리는데 네. 제가 뭐 구독하는 문예지도 없고 그런 데다가 제 소설은 사실 그냥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평론가의 뭐 어떤 해설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별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뭐라고 평을 모르겠어요.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저도 그래요. 갑자기 네. 작가 두 분이서 저 나름 뭔가 이제 되게 부여해 주시는 건 되게 고마운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 기분이 들 때도 이제 자라나는 있어서. 새내기 평론치는 새싹 병아리를 앞에 두고 거물 작가 두 분께서 아니 뭐 무슨 제가 이 브루스리도 뭐 영화화 한다고 이제 영화 쪽에서 네. 뭐 영화사에서 이제 소위 판권 계약도 네. 하고 저한테도 뭐 그런 제한이 있죠. 뭐 시나리오를 써달라든가 그쵸. 아니면 네네. 나가서 뭐 연출까지 네. 해달라든가. 네. 연출 제안도 네. 있어요. 근데 와. 그럼 제가 그래요. 내가 이 소설 쓰느라고 2년이 걸렸다. 그런데 내가 이걸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하면 네. 앞으로 2, 3년이 더 걸린다. 네. 그럼 난 이놈의 도대체 이 나이트 브루스를 갖고 5년을 보내게 되면 아유, 네. 그리고 나는 이미 재미를 다 봤다. 이걸 쓰면서. 쓰는 동안. 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노가다만 남은 건데 내가 그건 못하겠다. 주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진짜. 돌아보는 걸 별로. 네.
그런 성격은 아닌가 봐요. 그러시군요.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오순이라는 인물이 되게 독극물의 여왕이죠. 네, 독극물의 여왕. 걔가 계속 마음에 걸리고 예. 이게 뭔가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네, 사실 짠한 마음이 아련하고 짜네요. 예, 뭐 근데 되게 싫어하는 여성 독자분들이 많으세요. 왜요? 여성 인물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를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이게 좀 뭐랄까요? 이게 어두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네. 어두운 부분들 또 그런 캐릭터. 근데 그런 거를 정말 보고 싶어하지 않는 아. 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인정. 그것이 비록 진실이라 하더라도 맞아요. 네. 굳이 그거를 네. 작품에서까지 보고 싶지 않고 네. 그래도 뭔가 세상은 살만하고 예. 예, 또 휴머니티, 감동, 네. 로맨스 어.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고 믿고 네. 그런 거를 보고 싶어하는 예,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네. 제 작품은 그렇게 아주 대중적이긴 좀 어렵지 않나 아.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좀 뭐 따뜻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네. 오순이란 인물에 대한 묘사도 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여자들이 보면 너무 민망하고 뭐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요? 예. 난 여자가 아닌가 봐. 네. 저 되게 안쓰럽던데. 네. 되게 어린 아이였잖아요. 어릴 때. 네. 그러게요. 오순이라는 인물의 깊이 좀 공감을 하신 거예요. 사실 여성 인물이 몇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뭐 원정보다는 오순이라는 인물이 더 사람 네. 같았어요. 네. 네. 그렇죠. 저는 작가님께서 그러니까 이 소설이 진행이 이렇게 돼가는데 마지막에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는 네. 그 결말을 작가님께서 희망으로 이렇게 돌리신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럼으로써 저한테는 좋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좀 결말을 좀 바꿨어요, 사실은. 원래 연재했을 때는 네. 조금 더 비극적이었는데 너무 그러면 삼촌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 뭐 이런 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대신 네. 교도소에서 좀 썩게 하자. 뭐 이런 그러니까 좀 뭔가를 손에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인고의 시간을 좀 거친 거군요. 근데 이제 그 대가가 너무 크고 혹독했죠. 네, 그래서 그럼요. 실은 마지막에 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지만 네. 이미 다 늙고 너무나 긴 세월이 흘러서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표정 이런 느낌이었죠. 저도 좀 마음이 아파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그래서 뭐 희비극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되게 희극적인 좀 장면들도 많지만 특히 초반부가 그렇죠. 저는 어느 부분에서 정말 웃었냐면 그 이소룡의 기일이라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소룡이니까 뭔가 이렇게 제물로 바치긴 바쳐야 되는데 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장면에서 정말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 어떤 순박함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 삼촌을 비롯한 그 캐릭터들의 그래서 이 소설이 저한테는 정말 참 잘 읽히면서 제가 아까 수불석권이란 말을 썼잖아요. 진짜 이렇게 계속 봤어요. 안 떼놓고. 그 인물들이 소설이 끝난 이후에도 어딘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쓰고 제가 내가 정말 옛날 사람인가? 이런 기분을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소룡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특히 이제 요즘 뭐 그런 20대나, 것 같아요. 서태지도 모르는데 뭐. 네,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소룡이라 그러면 잘 모르고 뭐 싱하형, 싱하형 이러면 좀 알고 그런 시기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소위 농촌 공동체 시절이 묘사가 되잖아요. 70년대.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의 그 빈민의 네. 모습들 연탄재로 네. 바닥이 까맣게 돼 있는 그리고 그 충무로의 이제 그 당시 상황 네. 이런 게 다 정말 옛날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예. 그 가난한 사람들, 도시 빈민들. 예, 그리고 또 개발이 되면서 네. 공단이 들어서고 유흥가가 네. 들어서고 여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건달들 얘기 네.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옛날 얘기인 거예요. 네. 지나간 과거의 얘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건 결국은 시간을 기억으로 바꾸는 일이 아닌가. 예. 근데 이제 그 기억이란 건 너무나 이제 희미하고 실체도 없고 이제 결국은 또 쓰러져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쓰러져간 것들을 붙잡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 예, 그런 게 여기에 좀 담겨 네.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살아 있지 않은 물론 예, 그런 거죠. 근데 천명관 작가님 소설 읽다 보면 이게 네. 지나간 어떤 70년대라는 특정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한테는 또 모르는 되게 멋진 가상 공간의 이야기, 영화 세트 안의 이야기 이런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저한테는 네. 그런 느낌으로 왔다기보다는 네. 약간의 질투 같은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대를 네. 겪은 사람에 대한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네. 비평이 좀 악독한 낭만적인 시대였다고 생각하시는 일종의 건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네. 제가 8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네네네. 제가 이제 10대라고 하면 네. 90년대 후반 혹은 네. 이제 2000년대 네네. 초반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이소룡만큼의 어떤 우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인물을 가질 만한 게 저희 때는 H.O.T였어요. 아, 그러니까 아이돌 문화였던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존재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소룡과 제가 H.O.T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팬분들 정말 이제 죄송한데요. 와서 저 뭐, H.O.T 네. 좋아해요. 좋아했는데 네. H.O.T나 잭스키스나 이렇게 아이돌 문화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응답하라 1994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건데 그때 문화적 감수성이라고 할 때 이소룡과 그다음에 장국영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적 스타들 홍콩 배우들의 네. 그 아우라에 그러니까 비교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스스로가 우리 세대는 뭘 가졌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H.O.T를 가졌나? 근데 돌아보면 그게 너무 빈곤한 거예요. 근데 그런 그거는- 상황에서 만났던 그거는 거죠. 사실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저희도 그 소위 홍콩 싸구려 영화들 보면서 부끄러워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역사가 되고 맞아요. 그거를 네. 누군가 의미 부여를 하고 또 누군가의 기억을 통해서 그거를 복원하고 네. 이런 소설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의미가 살아나는 거지. 저 때는 예를 들어서 존 트라볼타, 네. 예, 부끄러웠어요. 그 디스코가. 아, 네네. 예, 왜냐면 그 이전 70년대 그 화려했던 락의 시대, 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블루스의 시대나 뭐 50년대 뭐 엘비스 프레슬리나 네. 뭐 70년대 뭐 레드제플린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존 트라볼타는 얼마나 초라했던지. 그런- 경박해 보이죠. 응. 네. 그리고 그 음악이 네, 너무 그랬어. 맞아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보면 또 네. 그거는 그것대로 재밌었고 의미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이미지들이 다시 복원되고, 예. 예, 그러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아마 그 이전 세대에 대한 일종의 컴플렉스 네, 같은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좀 네. 재미난 기억이 그 이청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청준 선생님이 나중에 인터뷰 다 끝나고 그냥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께서는 요즘 작가들을 보면 네. 네. 되게 좀 안쓰럽다는 아.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도대체 얘네들은 뭘 쓸까? 왜냐하면 당신 세대는 네. 네. 그냥 자기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그렇죠. 그냥 쓰면 그게 바로 소설이었다는 그치요. 거예요. 네, 네. 대표적인 4.19 세대셨죠. 네. 이청준 작가. 그러니까 워낙 네. 이제 뭐 가난하고 네. 그다음에 또 역사적으로도 뭐 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쓰면 바로 소설이었는데 음. 그 이청선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요즘은 다 뭐 도시에서 나와서 네. 도시에서 자라고 음. 별 뭐 쓸거리가 뭐가 있을까 네, 이렇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아, 그런데 저도 저 같은 경우는 또 저는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랐거든요. 네. 예.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이 거의 집성촌. 예, 이렇게. 네. 집성촌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 소설의 배경이 거의 비슷한데 네. 산업화되면서 네. 예. 이제 점점 더 변모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초가집에서 태어났어요. 아, 음. 고향이 용인이요. 용인. 경기도 아. 용인인데 용인인데, 네네. 초가집. 예, 지금은 뭐 서울의 위성 도시 같은 건데 그쵸. 네. 네. 그러고 뭐 호롱불 밑에서 책을 보고 네. 예. 그러다가 예. 그러니까 그 변화하는 과정 네. 이제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네. 하는 것까지를 다 몸소. 봤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거의 뭐 마지막 세대 정도가 네. 아닌가 싶어요. 60년대 네. 초반생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또 네. 지금 뭐 이제 저보다 더 어린 뭐 30대 더 젊은 네. 작가들을 보면 이런 걸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이런 거를 못 쓰죠. 못 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또 내가 또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영원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들의 문화 체험과 또 거기서 나오는 또 독특한 그럼요. 게 있고 네. 예, 그런 거죠. 오늘 천명관 작가님 모시고 모방이라는 주제로 나의 삼촌 브루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특히 또 저 개인적인 고백도 많이 했고요. 네, 작가님 어떠셨나요? 뭐 재밌었어요. 저도 책 나온 지 한 2년 이걸 회상할 일이 없었는데 네. 오늘 또 이 쓰던 때 일들도 떠오르고 네. 예, 재밌네요.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는 것이 원래 마지막의 정석인데, 예. 네. 아까 언뜻 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 연재 마치고 지금 한 1년 6개월 이상 책을 못 내고 있는데 네. 뭐 올해 단편집 하나 나올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지금 작업 그 연재했던 소설 또 정리해서 네. 또 내야 되고 창비 그 창문 블로그 연재했던 거 예. 그게 일부가 마지막으로 끝나신 건가요? 아니면 뒤에 이야기가 더 붙는 건가요? 이제 쓴 만큼 남았나요? 예, 그러니까 쓴 정도의 양만큼 더 써야 네. 그게 이제 완성이 되니까. 되니까 이 정도 두께 책이 또 될 네. 것 같은데 두 권으로. 예, 그 작업을 아직 잘 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좀 정리해서 네. 책 내야 되고요. 예, 그렇죠. 네. 저는 사실 더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네.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등단연도 사실 되게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보다 선배님이신 것 아니, 같은데 저는 2003년인가? 저 2002년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으로 이렇게 선배님이라서 네. 사실은 제가 뭔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예. 저 혼내실까봐 조심스러웠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어떤 질문을 해도 네, 사실은 어떤 질문을 해도 별로 재미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많이 자제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마이크 꺼지면 네, 그때 많이 여쭤볼래요. 예, 오늘 나의 삼촌 브루스리의 천명관 작가님 모시고 모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자님이 고르신 마지막 문장 코너입니다. 네. 마지막 문장을 고르기는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타협하게 되는 건 저희가 소개한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에 이번에도 네. 저희가 다루었던 예, 엠마니엘 까레르의 적 네. 마지막 그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했던 얘기를 또 한번 그냥 상기시켜드릴 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에서 하지를 않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이 사실은 또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왔는데 네. 네, 읽어볼게요.
이 이야기를 글로 써내는 일은 죄악이나 기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엠마누엘 까레르의 진술이죠. 네. 엠마누엘 까레르가 그 전에 이렇게 문단으로 쭉 서술을 하다가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문단을 바꿔요. 네. 그래서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 그 문장인데 장 클로드 로망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했을 때에 원래 작가가 가졌던 생각은 이 로망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힘으로 자기의 일가족을 살해했을까? 어떤 호기심과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그렇죠. 그런 탐구심 같은 거였죠. 근데 다 쓰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죄악은 아니었을까? 혹은 이것이 나의 어떤 하나의 바램이 아니었을까? 이런 식의 유보를 달면서 이 작품을 마무리 짓게 되죠. 그러면서 독자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분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장클로드 로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읽으셨을 텐데 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정말 이 로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으신가요? 혹은 역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어떤 자기 합리화로 비춰지십니까? 예, 작가이자 화자로서 엠마누엘 까레르가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되게 정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책을 쓰면서 마지막에 죄악이 아니라면 기도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어떤 심판은 독자에게 혹은 어떤 역사에게 맡기는 자기가 심판을 내리지 않는 태도.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문장으로 골라왔고요. 언제나 이렇게 그 작품의 처음과 마지막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누엘 까레르는 처음 문장도 그렇고요. 그 뒤에 연결되는 마지막 그 결부시키는 문장들이 소설이라기보다는 이 작품의 완결성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라왔습니다. 네. 이제 낭만서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명관 작가님 모시고 모방이라는 주제로 작가님의 나의 삼촌 브루스리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얘기들 나눠봤어요. 정말 얘기를 나누고 보니까 모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짝퉁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데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잘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둘만의 수다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다양한 방식의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 얘기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도 적지 않게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교보에서 매주로 책 선물이 될 거라고 맞나요? 그럼요. 낭만서점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은 우선 책을 구경하고 책을 사시는데 돈을 아끼시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책 선물을 드리는 건 굉장히 뭐랄까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흡족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게시판으로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다음에는 좀 더 따뜻하고 재미있는 낭만서점이 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또 오세요. 또 오세요.